자, 우리는 지금 10번째 대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매번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그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10번째 대단원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있었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시기 중국으로 치자면 명청대, 조선에는 조선 후기, 일본으로 치자면 에도 막부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발전된 농업 생산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지배층은 잘 살고 피지배층은 못 살았지만 이러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피지배층으로 분류되었던 도시의 중산층이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는 그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이들이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가 생활을 즐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즐기는 여가의 문화, 이른바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이렇게 피지배층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를 갖고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동아시아 사회를 설명해 왔던 핵심적인 사상이자 이론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리학이었어요. 그죠? 성리학에서는 지배층이 잘 살고 피지배층이 못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상하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이렇게 피지배층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여유를 갖는 이러한 상황, 성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뭔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것이 아닐까? 성리학이 아닌 다른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리학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이 아닌 다른 학문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적 탐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리학적인 사고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 점차 합리적인 근대적인 사회로 넘어가려는 사상과 학문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 17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농정전서에서 정자만 빨간색으로 고친 거는 네, 선생님이 미리 좀 올렸던 PPT 파일에는 0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요거 미리 받으신 분들 수정하시라고 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올린 자료들 수업 직전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늘 업데이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봅시다. 명청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세치용이란 무엇이냐?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경세치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주장이 바로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느냐? 시대적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 때까지 동아시아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자 학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자학과 양명학이었죠.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리학 이론들 중에서도 주희, 주자의 이론을 일컬어 주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리학 가운데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주희, 주자의 학설을 일컬어 주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7세기에서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나타났던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성리학이 설명하지 못했고 그로부터 비롯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성리학이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공론화된 양명학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양명학 혹시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대충 들어본 기억은 나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교재 28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명나라 중기 이후의 다양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던 성리학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등장했던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왕수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양명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학문, 이론적인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야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사대부들이 나머지 신분 계층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했던 게 바로 성리학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이른바 성즉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양명학은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심즉리라고 했어. 인간의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것,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인가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바인가? 아니죠,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꼭 학문적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대충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게 바로 치양지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양명학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효도를 실천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했던 학문이 바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나의 착한 마음을 실천하면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해서 양명학은 어떤 주장까지 나아갔냐면은,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떠하다? 네, 평등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갔던 학문이 바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학기 때 열심히 배웠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그러면 공론화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공부 아예 할 필요도 없나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나요? 사실 또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 주장의 문제점을 참 잘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론화된 양명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 주작, 성리학이나 양명학 모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었느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방법이냐? 대단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다루는 학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학문들에 대한 반발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살아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학문을 탐구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한다? 경세치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러한 경향은요, 서양 학문으로부터의 서양 학문의 유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학로 개척 이후에 서양인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동아시아에 들어왔나요? 천문학, 지리학, 역법, 지도학 같은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는 과학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로부터 이런 자극을 받은 면들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상공업의 발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상공업이 발달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실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농학, 지리학, 역법과 같이 실용적인 학문을 탐구하는 이러한 경향이 명청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광계 같은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 나나요? 네, 우리 앞에서 명나라 때 활동을 했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와 함께 번역 활동도 하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이다, 명나라의 관리이자 학자이다 라고 했던 서광계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불과 몇 페이지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이 서광계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농정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농업기술서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농업기술들을 총정리해서 펴낸 책이 바로 이 농정전서라는 책이고요. 명대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책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마테오 리치와 함께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이런 성과를 남긴 인물이 또 서광계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송응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공계물이라는 책을 썼대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그렸고요. 그 옆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써놓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산업,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사전적으로 정리한 책 천공계물이라는 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는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약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아플 때 먹는 쓰이는 자연물들을 분류한 책이에요. 요 약초가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아플 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본초강목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식물학과 약학에 대한 지식 수준을 크게 높이는데 이바지한 책이 바로 이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내긴 조금 어렵고 아마 한 이런 거 2개 이상 정도 되는 걸 지문으로 낼 수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마테오 리치랑 기하학 원본을 같이 번역한 사람이 이뤄낸 성과는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1번 천공계물, 2번 본초강목, 3번 농정용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가 좋지 않을까? 하고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문득 설명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문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갈까요? 네. 자, 고증학의 발전입니다.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증, 증명한다라는 뜻의 학문이 바로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청나라 초에 문자의 옥과 같은 사상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기 써있죠. 만주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문자나 문장을 찾아서 그것을 쓴 사람을 처벌하는 걸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지?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중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 그지? 왜? 한족은 만주족, 여진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계관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화이관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이관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화이관을 표현한 문자나 문장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일종의 사상 탄압이 이루어진 게 바로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인 사건들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그렇게 이 만주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데 쓰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옹정제, 청나라의 황제 옹정제 때 이야기인데요. 한 고위 관리가, 이게 이제 별이 유자라고 하는 글자이거든. 별이 유. 이거. 별이 유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를 과거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 그런데 옹정제가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느냐? 옹정제의 옹자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옹정제의 옹자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네가 낸 별이 유자라고 하는 글자, 이 옹정제의 머리 부분을 잘라내면은 별이 유자 아니냐? 너 지금 혹시 과거 시험 문제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 머리를 자를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을 죽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자의 옥이라고 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었고 황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제거해 나가는데 여러 차례 또 이용이 되기도 했던 사건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죠? 그런 거 했다가 언제 꼬투리가 잡혀서 모가지가 날아갈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는 그러한 경향을 일컬어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실사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한다. 다시 말해서 팩트를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사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연구하느냐?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나 돌에 새긴 글씨를 금성문이라고 해요. 비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금성문이죠.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활동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유교 경전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써 있으면은 진짜인가? 진짜 공자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다른 역사서나 비석 같은 것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 그게 바로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어떤 철저한 사상 탄압 속에서 팩트를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실사구시적인 학문이 발전하였으니 그게 바로 고증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증학은요 청나라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벌였던 대규모 편찬 사업의 과정에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에서는요 강희자전이라든지 사고전서와 같은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벌였어요.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희제 황제의 명에 의해서 편찬된 한자 사전입니다.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한자의 다양한 용례들을 총정리를 해가지고 완성된 사전의 형태로 정리해낸 게 바로 강희자전이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문을 읽어야 되는 사람, 한문을 연구한 사람은 이 강희자전 한 권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도 있어요. 네, 선생님도 한문 조금 공부한 적 있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한자 사전이고요. 사고전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권룡제 명에 의해서 편찬된 고전 전집입니다. 권룡제가 명령을 내려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네 가지의 카테고리, 사고로 정리해서 전집으로 만들어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사고전서라고 하는 고전 전집이에요. 자, 청나라는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족들은 만주족을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어. 그래서 청나라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문화 사업을 추진해요. 왜? 자기가 오랑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유교적인 성과들을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편찬 사업들을 벌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왜 고증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한자 사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글들을 모으면서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똑같은 글자인데 이 글자를 저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쪽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야지 사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각각의 글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증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고전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유교 경전을 이제 편찬을 하려고 봤어.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유교 경전인데 이 시대에 만들어진 버전에서는 이렇게 써있고 저 시대에 만들어진 버전에서는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은 뭐가 맞는 것인가? 두 개를 비교하고 다른 자료들까지 검증하면서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거를 편찬을 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다양한 버전의 고전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고증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그 이전에는 성리학이나 양명학처럼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것들만 탐구하고 있었어, 그지? 그런데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팩트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학문 탐구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점차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발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전히 문자의 곡과 같은 사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철저하게 팩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을 외면하게 되었다? 현실 사회 문제를 외면하게 되었다. 학자들의 관심을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학문이 발전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현실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바로 공량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19세기부터 시작된 청나라의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닫혀 있었던 청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영국이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경세적인 현실에서의 이익을 쓸모가 있는 학문을 탐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른바 공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공량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은 왜 공량학이냐? 공자가 쓴 역사서 중에 춘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냐? 공자가 그 시대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의 제목을 춘추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에는 다양한 해설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춘추공량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량전이라고 하는 해설서는 이 춘추에 써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데에 이 해석을 했던 그런 어떤 성향의 해설서가 바로 이 공량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공량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보아야 할 유교 경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공량전이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학문의 이름이 공량학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공량학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청나라가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청일전쟁에서 져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회를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했을 때 캉유웨이 같은 이런 어떤 개혁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 이전에 공량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중국의 어떤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 공량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공량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우선은 첫 번째로 중국에서 있었던 학문과 사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역시 수업은 담임반에서 해야 제맛이라는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 내가 담임반에서 수업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네. 꽤 오래됐네. 담임 안 한 지도 4년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잊고 살았네요. 자,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예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학이란 무엇이냐? 예의 본질과 의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유학의 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예의에 맞는 것인가를 따지는 학문이 바로 예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왜 조선 후기 가게 되면서 예학이 발달하게 되느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 심각한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유교적인 질서, 다시 한번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질서를 재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인가를 따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하 사이에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형식, 그게 바로 예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가를 철저하게 따지게 됨에 따라 17세기 이후부터 예학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예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봤나요?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 나왔을 텐데. 전례 문제에 대한 논쟁이 예속 논쟁이고요. 전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실이나 나라에서 행해지는 예법에 따른 의식을 전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 그의 원래 부인은 인열왕후라는 사람이었고, 이 인조와 인열왕후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니 그게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었죠. 그리고 원래는 인조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했나요? 소현세자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었죠. 그죠?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런데 인열왕후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인조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장렬왕후 조씨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보통 이렇게 왕이 부인이 먼저 사망을 해서 새로운 부인을 맞이할 때에는 왕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랑 결혼을 하느냐? 아니고요. 결혼 정년기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는 조선시대 때 결혼 정년기라고 하면 대략 한 15세 전후가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래서 인조의 경우에는 자기의 둘째 아들이 효종보다 5살이나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효종에게 있어서 장렬왕후 조씨, 조대비는 뭐예요? 사실은 새엄마예요. 그죠?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효종이 죽고 효종의 부인이 효종비가 죽을 때까지도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장렬왕후 조씨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자식들보다 오래 살아있는 이런 상황, 사실 흔한 일인가요? 흔치 않은 일인가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예법에 맞는 것인가를 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정치적인 논쟁,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기에서 서인붕당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인붕당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무엇이 중하다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교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복이 아니라 이 붕당 간의 어떤 권력 다툼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서인과 남인 중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붕당은 어느 쪽이었게? 서인. 네,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효종, 원래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둘째 아들 아니냐. 둘째 아들이니까 왕의 예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1년만 입으면 돼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니까 왕권을 낮춤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남인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뭔 소리냐? 어쨌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예법에 따라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왕권을 높임으로써 서인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으니 그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이 정답인가? 그것을 정해야지 논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국 누구의 학설이 답으로 정해지게 되느냐? 성리학에서 가장 높은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주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논쟁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주자의 학설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주자의 학설이 완전히 답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조화, 형식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문이 발전을 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학설,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에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학문이 발전을 이루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성리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야. 이미 결론은 다 내놨어. 누가? 주시가 결론을 내놨어.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성리학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왜 그랬다고? 예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학에 따른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답이 필요했고, 정답을 정해버리니까 그 뒤에는 더 이상 학문적인 탐구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자학의 교조화, 형식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조선이 망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사회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배층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필기들 하셨나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서도 이런 어떤 성리학에 대한 반발, 새로운 학문에 대한 탐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명학을 연구했어요. 주자학의 교조와 형식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17세기의 정제두라든지 소론붕당에 해당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강화학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화학파. 자,
강화학파에서는 양명학을 공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양명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지행삽이 실천을 강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제주나 소론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실천성을 강조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선의 주자학의 교조화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양명학 연구가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리학은 철저하게 교조화되어 있었고요. 애당초 소론이라고 하는 붕당은 결국에는 붕당 정치에 의해서 패배하고 밀려나는 쪽이었거든요. 현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강화파라고 불렸을까? 주로 이 사람들 강화도에서 연구를 했거든. 왜 강화도에서 양명을 연구했을까? 귀양 간 거예요. 정치적 다툼에 져서 강화도로 귀양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강화학파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조선에서도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대세를 뒤엎지는 못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한편 서양의 학문과 종교도 들어왔죠. 연행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연행사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연행사가 뭐였죠? 그렇죠.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냈던 조공사절을 연행사라고 불렀죠. 그죠? 연행사 청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명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마테오 리치나 아담 샬 같은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서양의 천문학, 역법, 기계학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조선도 이런 어떤 서양의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천주교도 서양 학문으로 인식이 되면서 책을 통해서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반이나 중인층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선생님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의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천주교는 선교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자가 생겨나거든.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책을 통해서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라고 들었어요. 검증은 100% 안 됐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책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정약용 형제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실학의 등장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그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로 분류되었던 농민이나 상인들 중에서도 거대한 부를 쌓은 부농이나 거상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몰락 양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였었고요. 일부는 부농과 거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였지만은 대다수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빈곤이 심화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죠? 네. 이렇게 신분 질서가 변동하고 사회가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리학이나 그런 형이상학적인 학문들이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회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학문을 무엇이라고 한다? 실학이라고 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 우리는 그것을 실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죠? 그러면서 뭐 정약용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사회의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조선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여러 실학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농학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부릅니다. 토지라든지 부세, 세금제도라든지 군역제도,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던 사람, 그래서 농촌사회의 안정을 목표로 했던 이런 학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중농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정약용 같은 사람
사람이 대표적인 중동학파에 해당하는 실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토지를 균분하게 나누어주는 뭐 균전론, 여전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거 아마 한국사 시간에 살짝은 들어봤을 거예요. 대충 기억이 나시죠? 네, 또 한편으로는 상업의 발전, 중상공업의 발전을 주장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중상학파 또는 북학파 또는 이용후색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왜 북학파라고 불렀나요? 북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불렀죠. 조선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청나라가 있었죠. 청으로부터 배울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다라는 겁니다. 왜 청으로부터 배울 것을 주장했을까?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더 적극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소극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소극적이 되었어. 왜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더 소극적이 되었지? 청나라를, 만주족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물에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연행사가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죠? 청나라, 만주족의 경우에는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냈고 연행사가 가서 보니까 그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청으로부터 넘어갔구나. 청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연행사로 갔다 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나라로부터 발전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우리나라는 너무 농업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북학파, 중상학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요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청나라, 만주족, 오랑캐로부터 배우자라고 했던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 오랑캐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개화파로 그들의 사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리학적인 사고와 세계관, 화의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합리적인, 근대적인 학문적 탐구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랬는데 왜 조선을 발전하지 못했느냐? 이 사람들도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이구, 시간이 얼마 없네요. 부탁 끝내야겠네요. 자, 마지막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성리학, 주자학은 한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었어요. 학문, 관학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성리학이 무사계급의 주종관계,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관계, 상하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리학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하의 질서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상이자 학문이었기 때문에 에도막부의 무사들 역시 자신들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데 성리학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성리학, 주자학의 영향이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한국만큼 강하고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신사와 양반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과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성리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만은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여전히 불교와 신토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과 학문이 중국이나 한국만큼 일본에서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에도막부 후기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조닌이라고 불렸던 이 상공업자 계층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쌀값이 싸지게 되면서 쌀을 세금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무사들은 가난해지는 이런 어떤 신분 구조의 변동 같은 현상들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 모순에 대해서 성리학이 설명하지 못했고 성리학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역시 이 성리학에 대한 비판,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학문적 탐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배우는 내용 조금 많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호흡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한 시간에 구겨 넣었어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성리학을 비판했던 양명학을 탐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일본의 양명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른바 나카에 도주라고 하는 양명학자입니다. 자, 양명학에서는 나중에 어떤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했나요? 모든 인간은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이 어떻다? 평등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카의 도주의 경우에는 참으로 용감하게도 엄격한 무사 중심의 친문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던 에도 막부에서 신분의 위아래 질서를 부정하고 평등을 주장했던 인물, 그가 바로 이 나카의 도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에도 막부 후기로 가게 되면서 무사의 몰락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것은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자 라면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이른바 막부 타도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어 나가게 되는데, 바로 모든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신분의 상하 질서를 부정했던 이 양명학 같은 이러한 학문이 바로 그러한 어떤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사회현실과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점차 실천적인 성격을 띄어가는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양명학이 사회개혁의 사상으로 꽤나 크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리학이 일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성리학,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성리학 이전의 유학으로 돌아가자. 공자 맹자 시대, 주자 이전에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주장이 바로 옛 고자를 써서 이른바 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겠어요. 성리학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이전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 고학 같은 이런 어떤 학문적 탐구가 17세기 후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고학파가 나오게 되자 그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국학파도 등장을 하게 되어 아니다. 성리학 이전의 유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건너온 학문은 아니냐. 이게 문제였다. 우리 일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고유의 것을 탐구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국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중국의 고전이 아니라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면서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학문, 그게 바로 국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일본은 워낙 오랫동안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일본의 고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 하나 꼽아본다면 거의 뭐가 유일하느냐? 일본 천황의 존재가 거의 유일한 일본 고유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국학파들의 경우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대단히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대일본사라고 하는 천황 중심의 역사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학파의 움직임이 나중에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는 메이지 유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됐죠? 마지막으로 난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천주교와 크리스트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양과의 교역을 다 막고 딱 한 나라 어디에게만 교역을 허락했나요? 네덜란드에게만 교역했고, 네덜란드에게도 딱 한 군데만 열어줬어요. 어디? 나가사키만 열어줬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새로운 서양의 학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뭐라고 불렀었나요? 화란국이라고 한자로 썼었고, 화란국의 학문이라고 해서 그들로부터 배운 지식들을 뭐라고 불렀어?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해체신서 같은 이런 어떤 해부학 서적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의학, 천문학, 언어학과 같은 이러한 서양의 지식들이 에도 막부에서의 일본은 미리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보다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근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